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엄마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누구보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한동안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던 저에게 아주 통쾌한 반전이 생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그때의 일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1살 어린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예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거의 외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해주시곤 했습니다. 아빤 평범한 샐러리맨이셨고, 엄만 간호사셨는데, 저와 남동생을 낳고 나서도 3달 정도만 쉬시고선 바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엄마가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친할머니가 와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의 태도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네가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가 챙겨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세상에 밥은 헤매기고 다니는 거야? 일하는 것보다 너한테 중요한 건 가사일 아니냐?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여자라고 집에서만 가사일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런 건 아닌 거다. 매번 네 엄마한테 살림 맡겨두고 밖으로 도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애비 뭐라고 안 하니?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좋지.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는데 이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일하는데 애 아빠도 살림 하나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휴, 정말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네. 한마디를 안 져. 엄만 친할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정말 상처 하나 안 받는 사람처럼 말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엄마가 집에서 있으면서 저희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를 보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클수록 엄마가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늘 저한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여자라고 못할 거 하나 없더라. 여자라고 결혼해서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꼭 집안일만 잘해야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게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 네 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 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 대신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려면 네가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네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인정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전 이런 엄마를 평생 존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좀 섬세하신 편이셨어요. 요리를 잘 못하셨던 엄마 대신에 아빠는 주말이면 요리를 담당하시곤 했습니다. 아빠가 해주신 오므라이스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정혜야, 정수야, 얼른 와서 앉아. 오므라이스 다 됐다. 여보,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서 먹어. 우와, 아빠,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진짜 맛있겠다. 우와, 엄청 맛있어, 아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아빠가 많이 해놨으니까 우리 정혜 많이 먹어. 너희 조금 있으면 시험 기간이지? 아빠가 고구마도 튀겨줄 테니까 간식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섬세한 아빠와 늘 당찬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대학을 나와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남동생은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진 않았습니다. 혼자서 사는 삶이 정말 재밌고 부모님처럼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30대까지 전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남동생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올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동생과 올케는 저희 집 근처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종종 집에 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신혼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남동생이 결혼하고 1년 후에 조카가 태어나고 2년, 3년이 지나고 또 4년차가 되었을 때도 남동생과 올케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운명의 사람이 찾아온 건 30대 중반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겨울철에 스키를 타러 스키장을 매일 갔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스키를 타다가 저희처럼 친구들과 같이 놀러 온 남자들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딱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젊은 두 청춘 무리들이고 스키를 타러 가면 진짜 며칠 동안 내내 거기에 있으니까 서로 자주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렇게 저흰 그 스키장에 같이 스키도 타고 저녁도 같이 먹으며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남편은 저와 사는 곳이 가까웠고 그 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흰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저흰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첫째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참 민망스럽기도 했지만 저희 집에선 반대 없이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선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제가 혹시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봐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남편을 처음에 소개하러 갔을 때 어찌나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지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유, 난 우리 정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러다가 우리랑 끝까지 산다 그러면 어쩌나 우리 남편이랑 나랑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사이도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손주까지 떡하니 안겨준다고 하니 난 너무 좋아. 뭐야 엄마, 나한텐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으면서 왜 결혼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 이렇게 반가워할 거면 전부터 얘기를 하지. 야, 얘기해서 들을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우리 딸 시집가네. 이서방, 우리 딸 잘 좀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남편은 처음부터 정말 싹싹하고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에서 절 반겨줄까였어요. 사실 시댁은 시부가 의사셨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가 좀 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예상외로 시댁에선 별말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저희가 맞벌이를 하길 원하니 시댁 쪽에서도 합가를 해 살길 원하셨고요.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니 오히려 저흰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을 하셔서 저흰 그렇게 부랴부랴 임신을 알게 된 후 2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결혼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으니 그 후의 결혼 생활도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처음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부는 평소에도 너무 바쁘시고 얼굴을 보기 어려웠지만 시모는 가정주부로 집에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시모가 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뱃속 아이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하셨어요. 아가, 몸은 좀 어떠니? 결혼하느라고 많이 피곤했겠구나. 아직 몸이 무겁고 그러진 않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컨디션도 괜찮아요. 그래? 아이, 그러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이제 곧 아이 성별 나오지 않니? 우린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만 넌 어떠니? 저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정기 검진 날이라 그때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엔 시모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시모는 늘 고상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면서 집안 살림살이도 늘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셨죠.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전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늘 목소리 톤이 안정적이고 소리를 높이는 걸 들어보질 못해서 시모 성격을 그땐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시모의 본색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시모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선 그다지 좋아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딸이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고요. 어찌나 첫째 딸을 아꼈는지 내내 남편이 딸을 안고 다닐 정도였어요. 집에서도 항상 남편이 딸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매번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철아, 애 좀 내려놔. 넌 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안고 있어? 내려놔라. 엄마, 나한텐 우리 딸이 신주단지지. 아휴, 쟨 왜 저러니? 저렇게 바보같이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보겠어. 시모는 남편의 딸바보 사랑을 항상 못마땅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런 시모의 태도를 보고 별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점점 시모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첫째 딸을 낳고 100일도 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달려있더라고요. 대문 양옆에 빨간 고추랑 숯, 그리고 검정색 실로 엮은 금줄이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 시모에게 물어보니 시모가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 밖에 걸려있는 거 그거 뭐예요? 금줄이에요? 갑자기 저걸 왜... 어머, 너 그거 봤니? 너도 그거 알아? 아니, 우리 동네에선 저걸 문에 매달아 놓으면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전엔 다들 그렇게 했어, 얘. 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니 까칠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안 믿으면 어떡해.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이런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하잖니. 우리 집에 아들이 좀 귀해. 귀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맏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아직 첫째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됐어요. 첫째 키우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딸만 낳고 끝이야? 요즘은 계획해서 다 낳는다는데 너도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얘. 너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말어. 어머님,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부탁인데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서 나중에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더군요. 여보, 문 앞에 있는 거 봤어? 뭐 저게 아들 낳게 해주는 거라던데 어머니 왜 저러시는지 몰라. 그러게,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아휴,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우리 집에 아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 엄마가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하거든. 예전에 할머니한테도 아들 낳으라고 엄청 잔소리 들었었거든. 그냥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시모가 하도 예전에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다길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모의 행동은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퇴근하고 돌아온 저한테 뭔가를 쓱 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약이었어요. 자, 에미야. 이거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먹으면 된다. 빼먹지 말고 먹고 꼭 먹어야 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유, 뭐긴 뭐야. 이거 마시면 아들 낳는 된다. 니들 첫째는 딸 낳았으니까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지.
너도 그게 좋고 편하지 않겠어? 네?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우리 집 알지? 아들 귀한 거. 네 시애비도 혼자고 우리 집의 아들이라고 네 남편 혼자니까 네가 손줄 아들로 낳아야 네 도리를 다 하는 거다. 보아하니 니들이 아직 둘째 생각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이참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온 거야. 네 시아버지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손줄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이거 꼭 챙겨 먹거라. 아니다, 지금 바로 한 잔 마셔. 전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첫째 딸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던 이유가 딸이라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전 겨우 분노를 참고 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로 좀 와봐. 당신 알지? 자식 성별 남편이 주는 시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꼭 먹어야 되겠네. 어머님이 둘째는 꼭 아들 낳으래. 당신이 이거 먹고 꼭 아들씨 줘야 되겠다. 아이, 뭐해, 얼른 먹어. 뭐?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둘째가 딸이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거 불편해요. 그래,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이고 딸이야. 그냥 자식은 다 소중한 거지. 엄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아이, 그래, 알았어. 엄만 이건 내가 마실 테니까 얼른 가. 웬일로 집까지 오는가 했더니만 이래서 온 거였구나. 엄마, 동생들이 왜 엄마 안 보는지 잊었어? 제발 엄마 며느리한테 그만 좀 해. 그때서야 시모가 꽁꽁 마음에 숨겨뒀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선 아들이 좀 귀했어요. 시부도 그 형제들 중에서 혼자 아들이었고 남편도 혼자 아들이고 남편 밑으론 시누이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누들이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친정에 오지 않더라고요. 전 그땐 그냥 시누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잘 못 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누이들은 아들만 좋아하는 시모를 보기 싫어서 자주 안 오는 거였죠. 이 사건을 나중에 시누이들이 알고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시누이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언니, 엄마가 한약까지 지어왔다면서요. 아휴, 우리 엄마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언니 미안해요. 진작에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워낙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그래요. 겉으로 뭐 신세대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속은 아주 그냥 고지식하고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전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러다 둘째도 딸이면 어쩌나 몰라. 언니, 엄마가 그렇게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앞에서 뭐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내가 이래서 언니 합가해서 산다고 했을 때 걱정했던 거였는데. 전 신우의 말을 듣고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을 둘까진 낳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둘째도 딸이면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2년 후 저희는 둘째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딸을 낳고 나니 역시나 시모는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 까칠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애들한테 진짜 할 말 못할 말을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휴, 니들은 좀 밑에 뭘 좀 달고 나오지 그랬어.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 달고 나왔냐? 어휴, 달고 나왔으면 이 할미가 뭐든 다 해줬을 텐데. 어머님, 애들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내가 무슨 소리 했다 그래? 그냥 아쉬워서 하는 말 가지고. 그나저나 넌 셋째 생각은 없냐? 딸만 낳기나 아쉽지 않니? 어머님, 저희 둘 낳고 이제 더는 안 낳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계획 이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셋째 얘긴 그만하세요. 그 고상했던 시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내내 자꾸만 셋째, 또 아들 얘기만 하니 점점 마주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모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는 남편이 애석하기도 했죠. 그나마 제가 딱 잘라 셋째는 없다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아들 얘기를 다신 꺼내진 않더라고요. 문제는 시모가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모는 제가 결혼하고서 딱 4년 차가 되고부턴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유, 그때 내가 말했었나? 남편이랑 같은 의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딸이 한 명 있었거든. 걔가 글쎄 이번에 결혼했다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때 아버님이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라고 하셨던 그 집 말하시는 거죠? 그래. 아이, 그 딸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들이 좋다고 내내 쫓아다녀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고 했었는데. 아유,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도 팔자 폈을 텐데 말이야. 뭐 아니 뭐 이젠 다 소용없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며느리와 시모는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부가 의사이다 보니 다른 집안들 며느리들도 대부분 의사나 전문 직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모는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모임 가니까 이번에 결혼한 며느리가 아주 그냥 혼수를 엄청 고급스럽게 잘해왔다는 거야. 거기다가 매출마마다 와가지고선 최고급 한우 이런 것도 사들고 오고. 걔가 의사라 바쁜데도 시댁이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아유,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원. 아, 그래요? 거기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곳 맞죠? 들어보니까 거기 아들도 엄청 똑똑하고 내내 엘리트였다고 하던데 그러면 며느리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거기 아들이 처가댁이 엄청 잘한다던데요. 뭐라 그랬다더라? 장인어른 타고 다니는 차가 오래됐다고 차 사줬다고 그랬나? 저희 집도 좋은 사이 얻어서 그러면 진짜 저희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을 텐데 저흰 뭐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러긴 힘들죠 뭐. 아니 뭐 우리 아들이면 잘하는 거지. 처가댁에 잘하지 않니? 그렇죠. 남편 잘하죠. 어머님이 의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였으면 의사 며느리 드렸을 텐데, 그죠? 저라고 뭐 시모 말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모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기분도 나쁘고 어쩌라는 건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얼른 돈을 모아 분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렇다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아니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연봉이 적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시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좀 더 연봉이나 이런 게 나아서 그런지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안 하시더군요. 아이들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애들 클 때까지만 좀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7년째 되던 해 속 터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직장에서 잘린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길래 전 걱정이 많았거든요. 워낙 회사 일도 잘 안 하던 남편이라 분명 남편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역시나 회사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편은 바로 잘린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잘리고 난 후 시모는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자꾸 남편 편만 들고 오히려 막 남편 길을 살리려고 절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국을 좀 끓여다 줄 수 있냐며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시모가 저녁 차리는 걸 거들었었는데 남편은 회사도 출근을 안 하면서 내내 집에서 빈둥대다가 저녁 상 차리는 것도 돕지 않고 있다가 자리에 앉은 거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여보, 나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이제 막 앉은 거야. 국 끓이는 거야 당신이 좀 가서 해도 되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한 소리를 하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예, 그거 뭐 어렵다고 못 해주니? 국 한번 끓여다 주면 되는 걸. 꼭 그렇게 사람 무안을 줘야 되겠어? 집이 뭐 얼마나 넓어가지고 그거 귀찮다고 한 번 가면 될 거 가지고 고작 그걸 싫다고 밥상머리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어머님, 저 집에 오자마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내내 밥상 차렸어요. 반면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밥 먹고 애들 본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정도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집안일을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유, 됐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아주 남자기를 다 죽여놓네, 다 죽여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남편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시모가 들어가는데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이 없는지 이력서도 안 넣고 내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시모가 나서서 잔소리라도 하던지 그래야 하는데 시모는 그런 아들이 늘 안쓰러운지 챙겨주기만 바빴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할라치면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와 절 타박하시곤 했죠. 여보, 제발 좀 입은 옷은 빨래통에 제대로 넣어주면 안 돼?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잖아. 빨래하려면 죄다 찾아야 하고 좀 제대로 넣어줘. 예, 너 왜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하니? 어? 말을 해도 좀 사근사근하게 얘기하면 될걸.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됐다. 어? 이런 거 남자가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넌 그거 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게 하니? 스트레스 주지 말어. 네가 그냥 한 번 더 움직이면 될걸. 가만히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그런 시모를 등에 업은 남편이 제대로 생활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일에도 소홀하고 어느 순간부턴 애들한텐 관심도 없고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턴 갑자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운동을 한다는데 말릴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도 운동만 딱 하면 좋은데 거기 동호회 사람들이랑 여기저기 어울려 다니며 내내 술자리를 만들고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무슨 동호회 사람들과 야유회를 간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바로 안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이 안 된다고 해도 나 그냥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좀 스트레스 풀자. 어? 집에서도 당신 눈치 봐야 되고 숨도 못 쉬겠어. 무슨 눈치를 본다 그래? 당신 지금까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서 무슨 눈치를 봐. 그리고 애들이랑 좀 같이 시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이럴 때 쉴 때 애들이랑 좀 놀러도 가고 그러면 좀 좋아? 애들이랑 휴가 때 같이 시간 보내잖아.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나 정도는 아빠가 어디 있어. 하여튼 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그렇게 딸들의 살뜰히 챙기던 남편은 어디 가고 점점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속이 말도 못할 정도로 문드러지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살면서 시모 눈치 보랴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남편까지 저러니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이 딱 돌아서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그날은 야근을 하고서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다들 잠이 들었는지 거실은 고요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도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상황이었고 전 얼른 씻고 자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슬쩍 문이 열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제 시모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맞대? 그건 확실한 거야? 너 확인했어?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너한테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딸만 둘이라 영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유, 엄마야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면 최고지.
아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직 네 처는 모르지? 됐다 그럼. 그것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단 걔부터 엄마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토요일 7시? 거기 알지. 알았다. 거기 가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자.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분명 통화라는 사람은 저희 남편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들이 한 명 있다니,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라니, 이상한 말을 하는 시모의 통화 소리를 듣고서 전 그 자리에서 시모의 통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하는 시모의 소리를 듣고 전 진짜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안 그래도 정에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쯤에서 그만하자. 제 자존심에 너 딴 여자 만난다고 하면 분명 이혼하자고 들 거다. 차라리 잘 됐어. 그러게 아무나 만나지 말라 엄마가 그랬지? 엄마 말 진즉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걸. 에휴, 뭐 지난 얘기니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이번 주말에 그 애 만나보고 니들 이혼해서 정리하자. 시모는 저와 남편의 이혼을 그렇게 종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전 제 딸들이 제 머릿속을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뒤늦게 집에 들어왔지만 전 그런 남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바로 골아떨어진 남편 옆에서 전 내내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저희 딸들을 데리고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로 시모면 남편이며 엄청 좋아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는 거 있죠? 그렇게 전 이를 갈고서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한 뒤 그때 시모가 전화통화로 말했던 그 시간에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리고선 호텔 라운지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을 향해 전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제가 그 세 사람 앞에 서자 누구보다 당황해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기서 뭐해? 그렇게 밖에서 나돌아다니더니만 씨 뿌리고 다녔냐? 왜?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속이고 새 며느리 들이시려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경철이 넌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얘기할 테니까. 그래, 너도 앉거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고 우리 정리하자.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와, 그때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원래 아들이 밖에서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미안해하거나 그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모는 마치 잘못한 일이 없다는 듯 엄청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웃으며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고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던 상간녀였어요. 얘기요? 무슨 얘기요? 뭐 남편이랑 이혼하라고요? 제가 왜요? 저 이혼 못합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 그럼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니? 너 이 상황에 자존심도 안 상해? 네 남편이 너보다 딴 여자가 좋대잖니? 나도 오늘 얘 만나보니까 너보단 얘가 더 마음에 든다. 강남에서 나고 자라 집안도 빵빵해. 외모도 좋아. 거기다가 얘 아들 가졌어. 네가 못한 그 며느리 둘이 얘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널 며느리로 계속 둘 이유가 뭐가 있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불륜 저지른 거라고요. 그래, 근데 그럴 수 있지. 남편 기죽이는 마누라보다 살랑살랑 기분 맞춰주는 여자가 더 좋지 않겠어? 거기다가 지 아들까지 가졌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러니 이혼해라. 우리 아들 마음이 그렇다잖니.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은 진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슬슬 살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남자를 평생 믿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당연히 능력 없고 개차반인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었죠. 당장이라도 그러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물러서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시모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요. 저 이혼 못합니다. 제가 이혼해야 할 이유 없어요. 그냥 아들 낳으라고 하세요. 제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근데 아시죠? 본처가 허락 안 하면 어머님 아들 밑으로 태어나는 손주 등록 못하는 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생아로 둬야 되겠네요. 뭐?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어차피 니들 둘이 사이도 안 좋았잖아. 근데 이혼을 왜 안 해? 원하는 게 뭐야? 이혼만 해. 이혼만 하면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한 5억 원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제가 2딸 데리고서 살 수 있죠. 그리고 양육비는 일시불로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5억? 예, 5억이 무슨 장난이니? 너 지금 장난해? 그럼 미혼모로 아들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아버님 병원 가서 한번 제대로 홍보해드려요?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 쫓아내고 상간녀 들였다고 한번 제대로 난리 펴드릴까요? 그러자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상간녀가 아주 불쌍한 척을 하면서 시모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그냥 제가 미혼모로 낳을게요. 어쩌겠어요. 본처가 저렇게 싫다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들은 잘 키울게요. 아니다, 아가. 우리 손주 우리가 지켜야지. 괜히 너 스트레스 받을라. 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이 시애미가 잘 정리할 테니까. 알았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대신 조용하게 이혼 마무리하는 거다. 알았지? 아유, 저 독한 거 같으니라고.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정리하고 끝내자. 끝. 정말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던 상간녀였지만 그때만큼은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상간녀가 그 눈물 어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욕심 많은 시모가 순순히 그 5억을 내주진 않았을 거거든요. 여우 같은 상간녀를 달래며 저한테 자꾸만 독한 거라고 욕하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도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건 원치 않았는지 시모는 순순히 제가 말한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하는 걸로 결정하고서 전 5억과 함께 2딸의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일시불로 계산을 해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붙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딸들을 평생 보지 않고 사는 거였습니다. 이 조건은 사실 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모와 남편은 은근 반겨하는 눈치였어요. 아셨죠? 앞으로 연락도 일체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딸들과는 전혀 교류 안 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거야 뭐 우리도 좋지. 신경 쓸 게 없어지니까. 대신 너 이번에 이렇게 이혼하는 거 절대 네 시애비랑 그 병원에 안 알리는 거다. 알았니? 애초에 네가 이혼하겠다고 했던 걸로 하는 거야. 알았지? 끝까지 본인들만 생각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의 치마폭에 쌓여서 당당하게 제 앞에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아주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선 소식을 듣고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엄마랑 아빠는 당장 가서 전 남편은 혼쭐을 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전 그냥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 남편은 정말 딸들을 찾지도 않았어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독하게 딸들과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딱 5개월이 지나고서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이 생겼답니다. 역시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기 마련이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전화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보, 나야, 나. 뭐야, 왜 전화했어? 갑자기 뭔 전화야? 끊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잠깐만,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뭔데? 그 여보 소리도 하지 마. 아주 소름 끼치니까. 그리고 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선 전 바로 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전 남편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상간녀가 출산을 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상간녀가 낳은 아이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말 그대로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다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이가 글쎄 혼혈이야. 딱 봐도 혼혈아였어. 눈도 파란색에 머리도 갈색이고 혹시나 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내 아들이 아니래. 내 아들이 아니었대. 뭐? 그럼 뭐야? 당신 아들이라고 했잖아. 뭐 딴 남자라도 만났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여자 클럽 죽순이었나 봐. 남하고 다른 외국인 남자 만나서 그 남자애를 가진 거였어. 여보, 나 다 속았어.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울며 불며 통곡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조강 지져 버리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던데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더군요. 내내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다시 받아달라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 어떤 정신 멀쩡한 애가 가정 있고 애 있는 남자를 좋아하겠니? 아무리 니네 집이 잘 산다고 해도 정신 똑바로 박힌 애가 그럴 수가 있겠어?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하도 아들아들거려서 내가 정신줄을 놨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여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 내가 잘할 테니까 기회 한 번만 더 줘. 기회? 웃기고 있네. 야, 나 너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소름 끼치거든? 어디서 뻔뻔하게 기회를 운운하고 있어? 야, 꺼져. 너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여보, 한 번만. 제발 우리 애들 좀 보면 안 될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라도 잘할게. 어?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억 안 나니? 우리 이혼할 때 조건 말이야. 계약한 거 잊었어? 애들도 그리고 너 싫어해. 자기들을 버린 아빠를 좋아할 리가 있겠니?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전화해봐. 그땐 아주 니네 아빠 병원 찾아가서 다 소문내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러고선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남편이 언젠간 그 벌을 받을 거라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벌을 받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와, 그 여자도 진짜 대단한 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 남편한테 결혼하자 아이를 가졌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상간녀도 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역시나 반갑지 않은 사람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전 시모 역시 그렇게나 당당했던 태도는 어디 가고 애걸복걸하며 저한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도 속았어.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다. 당연히 우리 아들 자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지금 네 시아버지도 아주 날 잡아 족치려고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쫓아냈냐고 하면서 날 아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아줌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전 용서 못합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뒷수습 잘하세요. 전 알 바 아니니까.
에미야, 왜 그러니? 내가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가 진짜 잘하마. 내가 정말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우리 손녀들도 너무 보고 싶고 한 번만 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같으면 이 상황에 용서가 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뻔뻔하신 분이시니까 파라는 손주여도 잘 키우실 것 같은데 없던 일로 하시고 그 손주라도 잘 걷어서 키우시던가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랑 아줌만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니까 이만 끊습니다. 전 시모의 애원에도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전 시모에게도 시부병원으로 찾아가 난리를 피우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턴 다시 연락이 오진 않고 있어요. 참 웃기는 모자 아닌가요? 자기들이 뻔뻔하게 사람 뒤통수를 쳐놓고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용서해달라뇨.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사건을 겪어서 진짜 전 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그나마 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부모님이랑 정말 축배를 들었습니다. 뻔뻔한 시모와 염치 없는 남편, 그리고 양심 없는 상간녀까지 모두 다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해요. 듣기론 시모와 전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났고 따로 집을 구해 산다던데 남편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데 둘이서 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전 저희 두 딸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딸들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밝고 환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저 역시 그런 딸들에게 2배, 아니 3배는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동생과 올케도 자주 와 저희 애들과도 놀아주고 부모님도 저희 딸들을 잘 챙겨주신답니다. 이렇게 제 곁엔 누구보다 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포기하지 않고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려고요. 가끔씩 사연을 듣다 보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참 화가 나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건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군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힘든 일도 결국엔 별거 아닌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숨기려고 하기보단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그 아픔도 서서히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이 좀 더 잘 풀리시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